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우리 유튜브 쪽에 사실 이런 장르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유튜브 칼럼이라는, 전성철의 유튜브 칼럼이라는 걸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냥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기 위해서 한번 이 유튜브를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이 세계화 시대가 끝이 나고 있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고 세계가 지금 뭐 전쟁의 이 흥돌에 들어가면서 정말 이 세계화 시대라는 것이 정말 이제는 종언이 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한번 풀어보 드릴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3주 전에 다보스에서 그 유명한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열렸죠. 여기야말로 전 세계, 스위스의 다보스에 전 세계에 가장 똑똑하고 우수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세계의 주요 이슈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논의된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 세계화의 종언, 세계화 시대의 종말, 이라는 주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화 시대가 이제 끝이 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화 시대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 세계화 시대는 우리 인류의 삶, 이 일반 시민들의 삶과도 너무나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세계화 시대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 영향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바로 경제적인 데 갔거든요. 오늘 제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세계화 시대가 끝이 났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누려오던 이 세계 호황, 세계 경제의 이 호황의 시대가 끝이 나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계화 시대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모두 세계화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우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시대가 끝이 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세계화 시대라는 건 한마디로 딱 한 개와 구분하면 됩니다. 뭐가 구분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제국의 시대와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세계적인 제국의 시대와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세계화 시대라는 건 세계가 하나가 되는데 그거하고 겉모양은 비슷한데 세계화 시대와 다른 것이 바로 제국의 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세계 제국의 시대죠. 인류 역사상 세계 제국은 3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원전 3세기에 바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리스에 세계를 거의 제패했잖아요. 물론 그때의 세계라는 것은 지금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르죠. 그죠? 그러나 사실상 세계의 중심인 유럽을 제패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동양에서 나온 그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12세기 후반에 징기스칸이라는 몽고의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세계의 압도적인 정말 부분을 지배했고 그게 바로 제국의 시대였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세기 전반에 바로 나폴레옹의 시대죠. 유럽의 나폴레옹,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사실 유럽을 다 지배하면서 사실상 세계를 지배했죠. 이 제국의 시대의 특징은 소위 말해서 절대적인 황제의 힘에 의해서 세계가 다스려졌던 시대죠. 황제의 힘에 의해서 세계가 하나로 움직였죠. 그래서 우리가 다 뭐 하나 몇십 년 또는 뭐 수십 년씩 이렇게 가서 우리가 세계화 제국의 시대라는 걸 경험을 했는데 20세기 후반에 듣도 보도 못하는 제국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 겉모습은 비슷한 소위 세계화 시대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 세계가 옛날에 제국의 시대가 거대한 땅덩어리들이 하나가 된 건데 이거는 그건 제국의 시대인데 세계화 시대의 차이는 역시 거대한 나라들이 수십 개의 나라들이 하나가 되는데 거기에는 황제가 없다는 거예요. 각 나라들이 전부 자기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의 나라와 같은 역할을 모양새를 보이는 그게 바로 세계의 시대입니다.
옛날에 제국의 시대는 황제가 있어서 하나가 됐지만 이제는 황제가 없는데도 각 나라들이 따로따로 있는데도 이것이 마치 하나의 나라같이 움직이게 된 그게 바로 세계화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희귀한 정말 기상천외한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강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서로 도우고 하면서 마치 하나의 나라같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가능이 됐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들은 전부 다 달랐지만은 그 나라들이 같은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들이랬다는 겁니다. 가치가 공유되면은 가치가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사람이 내리는 결정을 좌우하는 그게 가치 아닙니까? 효도라는 가치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애국심이라는 가치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같이 가치가 같으면 결정이 비슷해지는 것이고 이 세 개의 나라들이 수십 개 나라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치라는 것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세 개의 나라가 바로 미국, 중국, 러시아라는 이 세 개의 가장 거대한 힘을 가진 이 나라들이 비슷한 가치를 가지게 됐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이 시작된 것이 바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거 아닙니까? 베를린 장벽, 소련과 다른 서방 세계와 대치하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베를린이 자유화가 됐는데 소련이 그 당시에 소련이 되기 직전에 러시아가 되기 직전에 소련이 그걸 방치하고 허용했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그것이 바로 세계화의 가장 전초적인 첫 출발이 됐어요. 여러분 러시아 기억나시죠? 1917년 소련 공산당 혁명을 해가지고 공산 정권이 서가지고 거의 60년 동안 소련 국민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별대 가난 속에 허덕이다가 소위 말해서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게 생겼잖아요. 고르바초프라는 게 생겨가지고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몇 년 전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무너지면서 그것이 민주공화국으로 변하는 거대한 조짐이 거대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소련이 러시아라는 민주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국가가 뭡니까? 민주국가는 딱 한마디 말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국가 원수의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건 민주국가예요. 경기가 되면 나가야 되니까. 다른 거는 뭐 차이가 있어도 그거 하나만 돼 있으면 그게 민주국가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러시아가 되면서 바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후에 러시아가 됐지만 이미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그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이것이 서방 세계로 가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거예요. 러시아가. 당시 소련이.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독재 국가이던 러시아 혹은 소련이 민주국가로 즉 대통령을 선출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그 거대한 변화가 바로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에. 그런데 또 하나의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향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바로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중국이잖아요. 10억이 넘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의 국가 중에 하나가 그 나라에서 등소평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바로 그 전후를 해서 소위 국가주석 모택동은 죽을 때까지 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임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교체되게 했던 거예요.
임기가 되면. 10년이 되면. 그러면서 등소평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거기서 물러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이전에 어느 나라를 물러나고 국가 원수가 스스로 물러나고, 물론 얼마 동안은 등소평이 병권은 쥐고 있었긴 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놓았죠. 무슨 이야기냐? 중국도 민주화가 됐어요. 러시아만 민주화가 된 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세 나라가 결국은 민주화라는, 그걸 한다는 거죠. 민주화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거예요. 민주적 가치라는 게 뭡니까? 바로 자유와 경쟁을 허용하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정권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물러나기 때문에 그걸 안 지킬 수가 없게 됨으로써 이 세 개의 나라가 소위 가치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기본적으로는, 물론 중국의 민주주의는 한계가 있었지만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 당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국가 원수가 그랬지만, 그러나 옛날에 비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거가 어떤 게 한 게 아니라 국가 원수한테 임기가 있는 거라 하는 건데, 미국은 물론 있었지만 중국, 소련의 러시아가 다 임기를 가진 국가의 원수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그런 나라가 된 거다 이거죠. 그건 뭘 말하느냐?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것이 자유와 국민의 자유와 행복 주권이 살아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너무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졌다. 가장 중요한 세 나라가 그렇게 되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걸 따라하면서 수십 개의 나라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자유롭게 교류하고 자유롭게 장사하는 그런 거대한 커뮤니티가 된 것. 그게 바로 세계화입니다. 자유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의 뜻에, 자유로운 뜻에 의해서 국민이 활동하고 번영하고 할 수 있게끔 되는 그 체제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세계화라는 현상의 본질이죠. 그것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유의 자신의 행복을, 경제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끔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면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나라에서 실행되기 시작하면서 세계의 떡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 혼자서 먹고 살라고 할 때보다 세계에서 가장 값싼 데 가서 원료를 사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값싼 데 가서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데 가서 팔 수 있는 이 자유를 지구촌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향유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구촌의 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계화입니다. 그게 지난 바로 30-40년 동안 우리 인류가 누려왔던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이 세계화 시대의 종언을 이야기하는가? 세계화 시대가 끝났다고 지난번 다보스 포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그 세계화 시대의 초석이 되었던 두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잖아요. 이미 소련에서는,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앞으로 몇십 년 더 집권하게 돼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가 원수에게 임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데, 푸틴은 사실상 임기가 없어졌어요.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도 사실은 이번 가을에 다시 주석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데 임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몇 선 제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 등소평이가 2선 이상 못하게 했던데 그게 제한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종신 집권이 가능하니까, 그때부터 민주주의가 없어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 공통의 가치관이 사라질 때 그거는 뭐냐? 바로 옛날에 우리가 세계화 시대가 오기 전에 각 나라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건 끊임없는 저기 전쟁과 투쟁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시대로 지금 우리가 회귀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사실은 푸틴이 이렇게 종신 집권을 노릴 때 사람들이 까리까리 했어요. 이 친구들이 뭐냐. 푸틴이 그 야욕을, 자기는 함부로 그렇게 전쟁을 못 벌입니다. 자기 임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예. 황제만이 그런 전쟁을 벌일 수가 있죠. 멀쩡하게 있는 약속을 그렇게 침략하는 그거를 벌림으로써 사람들이 야 정말로 민주주의 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이번에 시진핑이 하는 그 과도한 무자비하게 코로나 그래서 봉쇄해가지고 수천만 항해 시민을 갖다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에 늘는 그런 담대한 오만함과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독재의 시대가 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가치가 공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과 소련이라는 3분의 2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혹은 4분의 2죠. 그죠? 유럽은 아직 세계 4대 강국이 그거 아니에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그 중에서 이 반이 거기 사라져 버렸음으로 해서 이제는 세계화 시대가 마음껏 교류하고 마음껏 사고 팔고 저기 거래하고 하는 이 시대가 끝이 났다고 하는 정말 절망감을 국민들이, 세계 시민들이 느끼면서, 그래서 이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들이, 유명한 새로운 단어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옛날에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단어 대신에 내셔널리즘, 프로텍셔니즘, 네이티비즘, 자기 나라 것만 한다는 거, 쇼비니즘, 국수주의. 그러면서 나온 단어가 뭐냐 하면은 온쇼어링, 오프쇼어링이 아니에요. 바다 건너가지 말라는 거예요. 온쇼어링, 프렌드쇼어링, 친구 있는 데만 가라 이거예요. 친구 있는 데만 가서 되라. 리내셔널리제이션, 다시 국수주의가 되라 이거예요. 그 리저널리제이션, 지역별로 해라 이거예요. 더 이상 저 버마, 아시아의 어느 나라에 가서 하고 이러지 마라 이거예요. 중국에 가서 저 근처에서 안심하고 하라. 이런 단어가 이제 세계를 유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가 끝이 난 게 아닌가. 저보고 누가 물으면은 저는 중국과 러시아의 내부 국내가 저렇다면 세계화 시대는 끝났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도 포스트 글로벌리제이션을 갖다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나라의 전략, 기업의 전략들이 이 포스트 글로벌 이라, 이 시대를 정말 대비하는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매일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이런 식으로 세계야도 나라의 그에 대해서 칼럼 형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